네, 지금 촬영 영상은 1학년 3반 학생들을 위한 한국사 원 수업 시간입니다. 교과서 3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내용에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 배웠는지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림은 기본적으로 성종 때부터 등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등용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성종이 등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사림이 성종 때부터 등장하고 난 이후에 훈구 세력과 주로 3, 4의 기간에 속해서 대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 전기 사림들이 겪었던 사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절반 정도 하다가 마쳤습니다. 사화는 크게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여러분 편의상 기억하기 쉽게 숫자 4, 총 4번의 사화가 발생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화가 어떤 내용이 있냐라고 하니 첫 번째 무오사화, 두 번째 갑자사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무오사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느냐? 김종직이라고 한 사람이 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이 발단이 되어서 사림들이 크게 화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엄마였던 패비 윤씨와 관련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화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후 연산군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치에 뜻을 놓기 시작하고 흥청망청 놀다가 중종 반정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연산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선을 이끌고 있었는데 무오사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 갑자사화가 일어난 이후에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남아있던 신하들, 즉 사림이건 훈구건 어느 종류건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전부 연산군의 마음에 안 들면은 여러가지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훈구, 이 중에서도 훈구 세력들이 연산군의 정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게 아까 얘기했던 중종 반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중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스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정리하면 중종이 원래는 왕위에 오를 시기가 아니었는데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된데 누가 도와줬죠? 그렇죠. 훈구 세력들이 중종을 왕위로 올려주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중종이 왕위에 재위하고 있는 동안에 이 훈구 세력들이 자신들이 정치를 이끌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중종을 왕위로 올려줬으니 그에 대한 공을 세운 신하로서 공신으로서 책봉되어 여러가지 혜택을 받았고, 그 다음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 훈구 세력이 당시 시기를 이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종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종이 왕이 되었을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훈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훈구 세력들을 당연히 챙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훈구 세력들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리라든지 부정이라든지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나 노비를 늘리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종이라고 하는 인물은 훈구 세력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본인이 뜻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저 훈구 세력들을 견제할 만한 누군가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 아래 다시 살인들을 뽑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종이 뽑았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은 살인족 사람으로서 중종 때 중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등용되었던 인물 중 한 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활동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활동지 2번 사료까지 살펴봤고 지금 3번 사료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어봤나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료를 살펴보면은 무슨 내용들을 말하고 있나요? 네, 성상께서 먼저 덕을 닦으라. 그 다음 큰일만 관장을 하라. 나머지는 모두 알아 사람들에게 맡겨라 라는 내용들이 첫 번째 사료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료의 내용은 소격서라고 하는 건물이 등장하는데 지금 이것은 도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도교와 거리를 조금 두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통해서 소격서라고 하는 기관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료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천거하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거라고 하는 거는 추천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원래 기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선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거제 시험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거라고 하는 추천 방식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를 하자. 그것이 뭐냐라고 하니 앞에 쳐져 있는 이 현량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종에 의해 뽑혔던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은 먼저 주장을 하기를 어떻게 왕이 덕을 닦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도교와 관련되어 있는 소격서라고 하는 기관을 없애야 된다. 왜? 조선은 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현량과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량과라고 하는 거는 아까 봤던 사료처럼 학문과 행실이 뛰어난 인재를 추천받는 그 이후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인데 이 관리를 뽑는 기준이 방금 쌤이 학문과 행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누가 더 많이 알고 있지, 누가 더 뛰어나지 이런 것들을 우위를 충분히 가릴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존재하는데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 누가 가장 착한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쳐다봤을 때 그 사람들은 착한가요? 아니면 행실이 나쁜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나요? 그렇죠. 뭐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여러분 각각 개개인마다 생각이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즉 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정말 애매합니다. 사람에 따라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착하다
이 사람은 나쁘다,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라는 식으로 기준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문뿐만이 아니라 행실까지 보았다. 그럼 이 행실을 어떻게 기준을 판단할 건데, 기준이 정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서 뽑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니 기본적으로 사림 세력이더라. 왜? 조광조가 실시하자고 주장한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들 사람들을 뽑기 위한 용도였다라는 겁니다. 학문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평가해야 될 거고, 내가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 쳐다봤을 때 나랑 같이 공부했던 이 친구 살펴보니 정말 행실이 좋아, 관리로서 뽑기에 정말 좋은 인재인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을 하면서 뽑아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교과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8페이지를 보시면은 조광조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조광조의 정치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를 밝히는 것과 홀로 있을 때 조심하는 것을, 마음을 다스리는 걸 어떻게 요점으로 삼아야 된다. 즉 조광조가 주장을 하기를 공자 시대의 이상정치를 현재에도 실행을 해야 되면은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 유교적 도덕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왕도 정치가 뭐냐? 옆에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어떻게? 왕이 인격을 수용하는 것, 즉 도를 밝히는 거나, 아까 여기 나왔던 도를 밝히는 거라든지 마음을 다스리라든지 그런 것들, 즉 인격을 수양하는 것들과 신화와는, 인격을 수양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신화와 같이 더불어서 협력을 하는 그러한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게 조광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 형태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하들은 어떤 신하들이냐라고 하니, 즉 본인이 현량가를 통해서 뽑았던 사림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왕이 혼자서 정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하들과 같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신하들이 누구다? 그렇죠? 바로 본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들과 함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된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하면은, 아까 중종 반정 때 중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도움을 주었던 훈구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공을 세우게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공을 세운 신하로서 공신으로서 책봉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조광조 때, 그 당시 옛날 당시에 중종 반정 때 선정되었던 공신들을 살펴보니 실제 공을 세운 신하가 있기도 하지만 아닌 신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한 인물을 예시로 들면서, 이 사람은 중종 반정 때 그 당시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 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즉 공신으로 책봉되었던 사람들 중에 모두가 실제 그것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따져보면서 공훈을 세우지 않은 인물에 대한 내용들, 그 사람들의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위훈 삭제를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위훈 삭제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누가 피해를 입죠? 당연히 훈구 세력들이 피해를 입겠죠. 물론 훈구 세력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을 세운 신하가, 공을 안 세운 신하가 들어있을 수도 하지만은,
이러한 혜택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들, 즉 본인들에게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 위혼 삭제라고 하는 정책에 기본적으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중종이라고 하는 인물도 처음에는 조광조를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라고 한 인물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게 내버려 두었는데,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정책들을 너무너무 많이 펼치게 되면서 중종의 눈에도 거슬리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를 넘어가서 39페이지 밑에 있는 만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봤나요? 살펴보겠습니다. 주초라고 하는 것, 즉 한자로 보면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한자로 본다면은 우리가 일반 성씨로 부르는 조씨의 조자가 됩니다. 즉 조씨가 어떻게 될 위 왕, 조씨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씨는 누구지?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을 의미하는 거죠. 즉 이 내용들을 정리하자면은 중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뽑았던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된다?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즉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본인의 권력이 점차 상승하게 되면 이에 반대하던 훈구 세력과 조광조의 너무 여러 많은 정책에 급격한 개혁에 조금 부담을 느꼈던 중종이 결국에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을 제거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울 세 번째 사화인 기묘사화입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세 번째 기묘사화가 일어났는데, 이 기묘사화는 조광조와 관련된 살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뜻합니다. 어찌 보면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은 중종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필요에 의해서 등용이 되었다가 이제 그 쓸모를 다하니까 버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방금 전까지 살펴봤던 세 번째 사화이고, 마지막 사화는 을사사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을사사화가 중종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인종과 명종까지 거슬러가서 명종 때에 일어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이 뭐냐? 중간에 우리가 한 명, 인종이라고 하는 인물을 건너뛰었죠? 이 인물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빠르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당연히 왕으로서 존재했던 기간이 있으니까 같이 결혼했던 왕비가 있었겠죠? 그 왕비 성씨가 윤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즉위했던 명종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 명종의 왕비가 윤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굳이 꺼냈냐? 마지막 을사사화는 외척들, 즉 왕비 쪽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운 사화이기 때문입니다. 인종의 외척인 윤씨와 명종의 외척인 윤씨, 둘 다 똑같은 윤씨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인종 쪽 외척은 대윤, 명종 쪽 외척은 소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명종이 즉위하고 난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소윤 세력과 대윤 세력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력들 중에서 어떤 한 세력들이 권력을 본인들이 잡기 위해서 이 둘 간이 치고받고
싸우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 사이에 끼어있던 살인들이 같이 피해를 입어서 죽게 된다라고 하여서 이것도 마지막 사화로서 쳐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일사사화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외척 간 다툼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4가지 사화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오사화와 두 번째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발생을 하였고, 기묘사화는 그 다음 왕인 중종 때 발생했던 사화, 마지막 을사사화는 한 명 건너뛰어서 명종 때 일어난 사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교과서 38페이지 요 밑에 사화가 일어나다 파트였습니다. 한번 별도로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교과서에서는 붕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얘기하기를 사림이 이렇게 시대가 여러 번에 걸쳐서 4번의 큰 화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림들의 세력들이 사화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쭉 본인의 세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시켰던 원인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무엇이나 서원과 향약이 든든하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 정치에서 여러가지 피해를 입게 되더라 하더라도 그의 후손들, 그의 제자들, 사림들의 제자들이 지방에서 열심히 세력들을 양성해서 계속 중앙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훈구 세력들은 공을 세운 신하들, 우리 세조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을 훈구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가지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그런 문제로 점차 사라져 나갈 겁니다. 즉 사림은 본인의 세력을 꾸준히 유지할 만한 기반이 있었던 반면, 훈구는 그렇다 할 만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추후에 선조 때 이르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림들밖에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림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본인들은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등장했던 세력인데, 본인들이 견제할 훈구 세력이 사라지는 세상이 오니까 평화로워졌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공공의 적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 교과서에서는 이조전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조전랑이 어떤 관직인지에 대해서는 옆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인사를 담당한 관리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담당했던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의 위치는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품, 6품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즉 관리의 위치는 낮은데 인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보니 어떻게 3사의 관리들, 즉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관리들을 그 자리에 누가 앉을지 결정하는 추천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서 어떻게 본인이 지금 이 이조전랑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 뒷자리에 누가 앉을지에 대한 본인의 자리에 대한 추천권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을 차지하기만 한다면은 3사에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집어넣으면서 3사의 역할이 뭐였지? 그렇죠. 언론기관으로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었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즉 본인의 사람들을 집어넣으면서 본인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넣을 수 있던 권한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 어떻게 본인이 이 자리를 떠날 때 내 뒷자리를 앉을 사람도 정해놓고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 덕분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인들이 이 자리를 가지기 위해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인들의 세력이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니 교과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즉 분당의 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읽어보시면 이조전랑의 자리를 두고 싸우면서 둘이 세력이 나뉘게 되었구나. 살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쪼개진 데에 대해서는 저런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긴 하겠지만 다른 요인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척 관련 문제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내용만 바탕으로 보면은 살림이라고 하는 애들이 서원과 향락을 기반으로 꾸준히 자신의 세력들을 유지하면서 본인들만 남는 구조가 되었다. 즉 공공의 적이 사라지게 되니 그 이후에 자기들끼리 서로 권력을 가지기 위해 다투더라. 그 중에서도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을 가지고 다투었는데 그 결과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밑에 있는 내용은 빠르게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의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 밑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공론이라고 하는 단어와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론이 뭐냐? 옆에 있죠? 성리학에 부합하는 공정한 견해, 즉 서로 편을 나누어서 정치적으로 치고받고 싸울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공론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 네가 얘기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성리학적으로 맞는 내용이니? 내가 살펴봤을 때는 성리학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그 내용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맞는 것 같은데 잘못된 거 아니니?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즉 본인들의 의견이 더 성리학에 맞다, 아니다, 우리의 의견이 더 성리학에 맞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다. 공론을 따라서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살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학문과 덕이 높지만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들, 즉 과거를 쳐서 중앙관리에 진출하지 않고 지방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이 지방에서 그냥 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자들을 키우더라. 본인의 뜻을 반영을 시킨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중앙정치로 보내서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존재들을 살림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교과서 내용을 읽으면서
아, 공론과 산림이 이런 거구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지 질문 1번에 대한 대답들도 아까 전에 우리가 다 수업을 했던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40페이지 외란과 호란 파트 외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외란,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또 중학교에서 더욱더 깊게 배웠을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생을 했는데 누가 전쟁을 일으켰죠? 그렇죠.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주 조그마한 일본을 그려봤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였느냐, 원래 기본적으로 막부 상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부가 뭐냐? 원래 일본은 과거부터 천황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일본의 모든 일들을 전부 관장하는 인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황 밑에 존재하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무사라 불리는, 즉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천황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사들을 대표하는 인물 무엇이라 부르냐? 쇼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사를 대표하는 쇼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황을 몰아내고 정치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방금 얘기했던 막부 형태라는 겁니다. 즉 막부라고 하는 거는 쇼군이 정치적인 것들을 천황을 대신을 하여 다스리고 있고, 그러면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치가 빠진, 즉 종교적인 부분, 상징적인 의미로서만 존재를 하는 시대를 막부 체제라고, 막부 형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이전까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즉 두 번의 막부 형태를 거치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쇼군이라고 하는 즉 이 막부를 이끌어가는 무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갑자기 어느 날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되냐? 당연히 자식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그 자식이 너무 어렸다. 즉 스스로 권력을 이끌어갈 만한 정도의 나이가 아닌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쇼군 밑에 존재하던 즉 서열적으로 이순위 무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지금 애가 너무 어린데 내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로 각자 다스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가 다른 상대들을 물리치고 쇼군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전쟁 상태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전국시대라고 부르고,
일본어로 얘기하면은 센코쿠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쇼군, 즉 나라를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대표적인 무사, 쇼군이라고 하는 인물 아래에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쇼군이 일찍 죽어버리면서 후계 계승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서로 자기가 쇼군이 되기 위한 전투를 벌인다. 즉 전국적으로 전쟁이 발생하는 시기더라 라고 해서 전국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거의 약 100년 정도 지속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년 가까이 진행된 전쟁이 어떤 한 인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로 다시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겁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이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물이 일본을 전부 자기 발 아래에 놓아놨구나라는 내용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까 100년 동안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싸우는 사람들, 즉 무사로서 싸우면서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더 파고들면은 서로 영토를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이기겠죠? 이기면은 그 영토를 본인의 것으로 만든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을 약탈을 하면서 그거를 본인들의 생계 수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즉 당연히 전쟁에서 지면은 죽게 될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지역에 있는 전리품들을 획득을 하면서 먹고 살게 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일본이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즉 더 이상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무사들은 더 이상 싸울 일들이 없겠죠?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본인들이 먹고 살 밥벌이를 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일본은 이러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해 즉 싸울 일이 없는 일본이 벗어나서 새로운 싸울 곳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일본이 통일되고 나서 당시 일본에 있는 사람들, 주요 계층들 이러한 싸우는 무사들의 불만들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것이 임진왜란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의 내부적인 요인이고 외부적인 요인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중국으로 조공을 보낸다, 받게 해달라 요청을 하는데 중국에서 거절을 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더 내부적인 원인이 더 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더라. 활동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활동지 10번 1번 사료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다들 읽어봤나요? 이 글은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켰구나 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인. 그 다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들로 인한 내부적인 요인.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져서 전쟁을 일으켰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이 부산에 상륙을 하면서 그 다음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따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그 다음 2번 사료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봤나요? 자, 이번에 첫 번째 사료는 어떻게 선조가 서울 수도인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가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밑에 있는 내용은 나아가서 선조가 의주에까지 제일 위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중국으로 명나라로 건너가려고 하더라. 그것들을 뜯어 말리는 사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개 과정 중에 선조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사료 내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은 처음에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올 때 싸울 무기들만 들고 오고 식량은 크게 챙겨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식량은 우리나라에서 보충할 생각이었으니까. 즉 아주 좀 못난 한반도를 그려보면 일본이 부산을 상륙하고 나서 쭉 진격하는 동안 필요한 식량은 어디서 구하려고 했나? 전라도 곡창지대에 식량들을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전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뭐 때문에? 그렇죠. 바다에서는 이순신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육지에서는 진주에 김시민에 의해서 가로막히게 되면서 조선에서 식량을 구하려고 하는 내부적인 요인이 차질이 생겼고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 원인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명나라에서도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을 하죠. 밑에 있는 3번과 4번 사료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봤나요? 첫 번째는 수분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의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은 눈으로 빠르게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 또는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일본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시간을 벌어주더라. 그 이후 전쟁이 장기화가 되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명나라에서 지원군도 보내주고 어떻게 휴전을 잠깐 했다가 다시 쳐들어오는 정유재란이 발생을 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끝나냐?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일본군은 철수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내용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결과죠. 임진왜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에서 일어난 전쟁이더라. 그런데 이 전쟁과 전쟁 당사자인 일본 간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같이 참여한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명, 조선, 일본 세 국가 다 이 전쟁이 영향을 미쳤겠죠. 조선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전쟁이 벌어졌던 장소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더라. 어떤 피해? 국토가 황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더라.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아가서 중국 명에 대해서는 명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힘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더라. 자, 왜 힘이 줄어들기 시작했냐? 명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조선과 비슷한 시기에 건국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이 1392년 건국되었을 당시 명나라도 그 비슷한 시기에 건국이 되었더라. 즉 지금 건국이 된 지 거의 200년 가까이 흘렀다 보니까 명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는 있었으나
임진왜란의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서 나라 상황은 추후에 더 안 좋아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만주 지역에서 여진족이 상장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존에 존재하던 도요토미가 이끄는 정권이 무너지고 추후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뒷자리를 당연히 아들이 이어야 되겠는데 일시 죽어버려서 아들이 또 어렸다라는 겁니다. 즉 일본을 통치할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또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을 하더라. 그 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을 다시 한번 통일을 하면서 일본은 에도 막부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조건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발생 원인과 결과까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이 끼친 영향을, 결과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색깔도 바꿨죠? 이 전쟁이 추후에 미친 영향이 너무도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